그래서 이제 사실 채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 채권 금리하고 채권 가격의 관계에 대해서 이게 너무 어려워 이게. 제가 생각했던 거 많이 틀린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고 아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나만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내가 뭐 왜 채권 금리가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은 왜 채권 가격이 높아지는지, 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지 이거에 대해서 네. 나만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전세. 예, 이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금을 넣는다. 네. 1년 후에 3%를 주겠다고 그래. 100만 원을 넣는데. 응? 네. 그 다음에 하나는 1년 후에 5%를 주겠다고, 이자를. 네. 그럼 어떤 게 더 좋아? 3%짜리가 더 좋아? 5%짜리가 더 좋아? 5%짜리가 더 좋은 거 5%짜리 좋지. 네. 103만 원 줄 거 아니야. 네. 응? 그쵸. 100만 원 넣으면은. 응? 근데 여기는 5%짜리는 105만 원 주잖아. 네. 그럼 금리가 높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쵸. 그렇지. 일반적으로 그렇지. 예? 그렇잖아. 금리가 높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네.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응? 여기 그러니까 채권은 반대거든. 채권 금리가 높으면은 채권 가격이 낮고. 약간 주식 플러스 정반대. 주식의 개념도 섞여 있어서 아니야. 주식하고 상관없어. 상관없어. 여기다가 앞에다가 마이너스만 넣으면 돼. 마이너스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마이너스 채권 금리라면 사실은 마이너스 금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금리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생각하면 돼. 100만 원짜리 3% 이자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야. 채권 가격은. 100만 원에 5%다 보면 마이너스 5%구나 이렇게 그럼 생각하면 애초에 제가 100만 원짜리 채권 구매한 건 애초에 3%로 하면 97만 원짜리 그렇지. 97만 원짜리 내가 하는 거지. 만약 5%짜리 샀다. 95만 원짜리 95만 원에 하는 거야. 그럼 애초에 그러면은 5%짜리가 가격이 더 낮잖아. 네. 가격이 더 떨어지잖아. 네. 쉽게 생각하면. 그럼 애초에 제가 주식으로 구매할 때 그러니까 그냥 예금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포함된 가격을 제가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전혀 아니다니까. 그냥 아예 할인을 그렇게 해준다 그 말이야. 3%를. 애초에 구매를 할 때 5% 할인해 주는 게 더 싼 거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샤넬백을 사러 갔는데 하나는 5% 할인해 준다고 하나는 30% 100만 원짜리 가방을 30% 할인해 준다고 하면은 70만 원 구매를 하는 거니까 70만 원을 구매하면 70만 원이 더 싼 거잖아. 이자가 30%인 거야. 그게 제가 궁금한 거 원장님.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을 사잖아요. 그럼 제가 채권을 구매를 했거든요 이번에. 그러면 그거는 채권이 아니고 이 채권 ETF야. 채권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주식에서 거래할 수 있는 ETF 일 뿐이에요. 채권 ETF야 그거는. 주식이냐 주식. 어쩐지 자꾸 내가 이거랑 이 개념을 그건 아니야. 제가 자꾸 이 개념을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직접 미 국채를 사야 되는 거야. 그거 어떻게 구매하는 거야? 그걸 주식시장 우리나라 증권 거래소 증권 중에 주식 그 증권사에서 그 장외 채권을 찾아보면 거기에 해외 미 국채를 살 수 있는 게 있어. 단지 나는 ETF를 샀던 거구나. ETF야. 어째 자꾸 헷갈렸어 그것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씀. 그러니까 할인율이라고 생각하면 더 쉬워. 5% 할인율. 3% 할인했다, 5% 할인했다. 그러니까 5%가 더 낮은 거야. 가격이. 근데 금리가 내려가잖아. 5%에서 3%로 내려갔어. 네. 그러면은 이 가격이 95만 원짜리 97만 원이 되는 거야. 나는 돈을 버는 거네. 버는 거야 돈. 네. 그냥.
그쵸. 내가 95만 원에 샀는데 97만 원 됐으니까. 이해가? 좀 이해가요. 어떤 근데 말씀이신지. 내가 3%에 샀는데 네. 금리가 올라서 5%였어. 그랬더니 97만 원짜리가 95만 원으로 딱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금리나 세권의 반비례인 거구나. 그렇지. 애초에 마이너스라 생각하면 되니까. 이해했어요. 아, 이해했어? 적어놔야겠다. 예, 저 확실히 이해했어요. 적어놔야겠다. 이보다 더 쉽게 설명을 쓰는 건 없어.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나처럼 뭐 금리가 인하됐어요. 돈이 풀렸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네. 그 금리 개념의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만 붙이면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더 좋냐, 마이너스 3%가 더 좋냐, 마이너스 10%가 더 좋냐, 가격이. 마이너스 10%면 90만 원밖에 안 되잖아. 마이너스 3%면 97만 원인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짜리 내가 90만 원에 샀는데 이 금리가 3%로 떨어졌어. 그럼 이게 97만 원이 되는 거야, 이게 채권 가격이. 그래서 내가 그거를 중도에 만기 되기 전에 팔 수가 있다고, 내가 그거를 90만 원에 산 걸 갖다가 97만 원에 팔 수가 있다, 그 말. 이해했어요. 확실히 이해했어요. 난... 저희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 때문에 그런 뜻에서 그렇게 된 거였구나.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 앉아서 그냥 네. 90만 원짜리를 내가 샀는데 97만 원에 되파는 거지. 근데 이것이 재수가 없으려니까 10% 표면금리를 준다고 그랬는데 20%가 된 거야, 금리가. 그럼 나는 90만 원에 샀는데 80만 원이 80만 원이 됐잖아, 네. 이제. 그럼 내가 앉아서 그냥 10만 원 손해 봤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손해를 봐도 만약에 1년짜리 채권을 샀다. 1년 기다리면은 그냥 다시 또 그 100만 원, 원래 약속은 그 100만 원 준다, 그 말이야. 네, ETF는 제 얘기인 거죠? ETF는 아니고. 그쵸. 그 먼저 말씀 그 구체를 그렇게 사는 게 ETF는 뭐 1년이 지나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건 어차피 이건 주식이랑 비슷한 거니까 똑같은 거니까 ETF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채권은 이제야 좀 이해가 가네요. 아 이런 개념이구나. 근데 재밌네. 이게 재밌는 게 또 듀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기간이요? 듀레이션. 기간의 뜻 아니에요? 기간. 듀레이션이? 듀레이션이 뭐냐면 잔존 기간을 얘기하는데 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이야. 듀레이션. 채권. 잔존 기간은 좀 모르겠네요. 이건 뭐예요? 예를 들면 내가 네. 10년짜리 국채를 샀단 말이야. 네. 사는 순간에 네. 잔존 기간이 10년이잖아. 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게 듀레이션이라고. 네. 근데 정확히는 그게 아니야. 사실은 좀 복잡한 수식이 있어. 거기까지 설명을 하면 너무 어려워. 네. 그냥 듀레이션이라는 거는 그냥 잔존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꼭 잔존 기간이 10년이라고 듀레이션이 10년인 건 아니야. 근데 잔존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듀레이션이 긴 건 맞아. 듀레이션이 짧고 긴. 채권 가격은 듀레이션에 의해서 변동이 된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2020년에 발행한 미 국채를 샀어 지금. 네. 근데 이게 10년물짜리야. 만기가 2030년이야. 아직 6년 남은 거네요. 6년 남은 거지. 내가 네. 그러면 잔존 기간이 6년 6년 남은 걸 내가 지금 사는 거야, 지금. 채권 시장에서. 발행할 때 사는 게 아니고.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뒤늦게 사더라도 네. 10년물이면 내가 그 뒤에 들어가고. 그러면 사실 내 6년물을 산 거라고, 지금. 그쵸. 6년물을. 잔존 기간 6년인데 그게 듀레이션하고 비례를 해. 네. 그래서 꼭 듀레이션이 근데 6년이라는 보장은 없어. 네. 뭐 5가 될 수도 있고 뭐 4가 될 수도 네. 있고 뭐. 근데 그 듀레이션이라는 거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잔존 기간이라고 생각을 그냥 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해. 그거하고 비례한다. 예를 들면 이제 1년 남은 거하고 네. 5년 남은 거하고는 어떤 문제가 있냐. 1년 남은 거는 만약에 이자가 금리가 1%가 움직이잖아? 네. 그러면 딱 1%가 채권 가격도 1%가 움직여. 오르락 내리락 해 1%가. 5년짜리 5% 움직인 거예요? 5%가 움직이는 5배 움직이는 거예요? 5배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5배가.
아, 5배는 아니지. 아까 네. 자 5%짜리 95만 원이잖아. 응? 6%. 아 그러면 한 이게 자 5% 했는데 금리가 4%로 떨어졌어. 네. 그러면 이게 95만 원에서 96만 원이 됐잖아. 그렇죠. 이제 1년짜리가 그렇단 말이야. 네. 5년짜리는 곱하기 5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이야. 거기에? 1 곱하기 5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101만 원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네요. 101만 원이 돼. 5 배가 95만 원인데 5년물이면은 1% 내렸으면 내가 거의 100만 원이 되는 거야. 100만 원이 되는 거야. 아까 1% 만기 1년 남은 거는 1% 오르면 1년 96만 원에 내가 가격이 올라가. 네. 근데 5%짜리는 아니 5년물은 거기 곱하기 5%를 해야 된다 그 말이야. 5배가 아니라 나 5배가 5배랑 개념 아니고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그냥 쉽게 해서 95만 원짜리가 100만 원 되는 96만 원이 될 수가 있고 100만 원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게 그 두레이션 그거 그 잔존 기간에 따라 잔존 기간에 따라 거고. 20년 인물이면 20%가 올라온 거지. 20%가. 그럼 110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지. 이해는 가요,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확실히. 네. 그러면 그 두레이션.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떨어지면은 그래서 100만 90만 원. 만약 95만 원짜리가 떨어지면은 만약에 그래서 5%에 샀는데 네. 뭐 만약에 뭐 뭐, 10% 됐다. 네. 5만 원 손해 보잖아. 네. 1년물 같으면 네. 예를 들면은 1년물은 5만 원 손해를 보거든. 네. 90만 원이 돼요. 1년물은. 네. 5년물은 5, 25. 한 70만 70만 원 정도 70만 된다 그 원? 말이야. 이해가? 네. 그러니까 리스크도 상당히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5년물은 장공에 많이 남을수록 고수익 날 수도 있고 그만큼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렇지.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단기일수록 훨씬 더 저렴한 거구나. 근데 단기는 안전한 대신에 수익이 적지. 네. 1% 먹자고 딱. 그러니까요. 얘는 5%를 먹는 거야. 장기 5년물짜리 5%를 먹고 네. 금리가 1% 움직이면은 1년물은 1% 먹는 거고 5년물은 5%를 먹는 거고 10년물은 10%를 먹는 거야. 그러네 확실히. 근데 만약에 금리가 2% 떨어져 변동했다. 네. 그러면 5년물은 10%를 먹는 거고 그쵸. 10년물은 20%를 먹는 먹는 거네. 거네. 20% 먹는 거. 상당히. 근데 만약에 금리가 뭐 5%가 움직였다. 그럼 50 어? 10년물이면 50%가 가격이 50%가 조정이 된다 그 말이야. 생각보다 채권도 이게 그 금리에 따라서 음. 수익률이 엄청날 수도 있긴 하겠구나. 엄청날 수가 있지. 반대로 물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장기채는 그래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하긴 내가 돈이 큰 돈 넣었는데 물리면 일단 용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 계속 돈을 아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장기채도 근데 이 국채 같은 경우는 네. 내가 20년 동안 버티면 원금을 다시 줘. 그러니까 100만 원을 다시 준다. 네. 플러스 이자 준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채권은 투자를 시기를 잘 봐야 된다. 그러려면 거시경제를 알아야 된다. 그러겠네요.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를 내릴 건지. 건지, 네. 앞으로 계속 오를 건지 네. 이거를 잘. 금리가 지금 최고 상승기에 곧 도달할 것 같다. 그럼 미리 사놔야지 채권. 이제 더 이상 이제 못 올린다. 네. 이제 내릴 일만 남았다. 그럼 네. 빨리 채권을 사야지. 금리에 더 내릴까? 원래 앞으로 더 2번 정도 내린다 했었는데 내릴까요? 연중금리가 한 4.75% 되잖아요. 5% 좀 안 된 거라고. 이제 시중금리가 근데 비례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꼼짝도 안 했잖아. 지금. 네. 그래서 그 투자 시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거 이렇게 쉬우면 누구나 다 돈 벌지. 맞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뭐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뭐 아까 말한 고용 지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그런 거시 지표들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또 금리를 네.
뭐 최악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채권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야. 물론 대세는 지금 제 금리를 낮추는 대세인데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또 하나는 이제 기준금리를 낮춰도 시장금리는 또 따로 노는 경우도 꽤 많다. 상당히 이제 그래서 그렇지만은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하면은 상당히 이제 괜찮다. 채권은 안전하다. 그리고 채권이 좋은 점이 양도 차익이 없다.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고 채권도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없어.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다음에 전액 보장해 준다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장점이야. 그러면 그 ETF가 아니라 채권 사려면 정확히 어떻게 사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증권사 계좌를 터가지고 네. 거기서 장외 채권 있고 장내 채권 있거든. 장내 채권 시장에서 살 수도 있는데 똑같이 어플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장외 채권은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그쵸. 도매로 띄어가지고 이렇게 소매로 파는 거거든. 어렵다.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 ETF만 하고 있으니까 사보라고 하셔가지고. 그거는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찾아보면은 채권 사는 법 이렇게 찾아봐. 한번 그래야겠다. 보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거든. 한 여윳돈이 네. 있으면 상당히 소액이라도 한번 경험 삼아서 해본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한국채하고 우리나라 국채하고 미국채하고 해서 이렇게 그것도 비중을 항상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언제 한국 국채도 하세요? 당연하지. 아 진짜요? 미국 신용등급 사실은 국채는 우리나라 국채가 더 유리해. 사실은. 왜 유리한 줄 알아? 우리나라 국채가요? 우리나라 국채가 더 수익이 더 높을 높으니까. 왜? 왜냐면 어차피 내가 그 미국은 안전하잖아요. 일단은 좀 더 한국 대비. 사실은 미국채보다 우리나라 국채가 더 수익률이 높아.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더 위험 자산이라 분류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비해서. 국채는 네. 채권은 언제 사야 되냐면 특히 국채 같은 경우 회사채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그냥 국채만 하기 때문에 국채는 사야 될 때가 언제냐면은 이랑이 그 이상등이 그 한마디만 해주지 않는데 그 감기약 먹을 때 진통제를 더 많이 드신다고 하거든요. 그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아니라 선생님이 채권은 특히 채권 중에서 난 국채만 한다고 했잖아. 미국채 우리나라 국채만 하는데 우리나라 국채가 더 수익률이 더 좋은 이유가 네. 사실 채권 투자하는 시기는 언제가 제일 좋냐면 경제 침체가 예상될 때 사야 돼. 경제 침체가. 지금 경제 침체가 예상이 되잖아 지금. 맞아요. 지금이 사실은 굉장히 적기야. 왜냐면 경제 침체가 예상이 되면은 거시 지표상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좋아. 네. 그러면 정부에서는 기준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네. 아까 얘기했지. 그러면 이제 결국은 기준금리가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는데 네. 그러면 시장금리도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지. 그러니까 채권이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절대 채권을 해서는 안 돼.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가 좋으면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게 유발이 되고 경기가 좋아지잖아.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나라 국가에서 이제 잡으려고 금리를 자꾸 올린다고. 그러니까 채권은 쥐약이지. 쥐약. 네. 근데 경제 침체가 예상이 되면은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따라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야. 지금은 사실 정부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금리를 낮추자니 부동산이 터질 것 같고 안 낮추자니 경기는 덕망이고. 그래서 일본이 그래서 제로 금리를 간 거야. 우리나라가 딱 따라가는 꼴이야. 지금. 일본이
일본도 옛날에 채권 샀으면 엄청 좋았지 지금 제로금리잖아. 네. 옛날에 한 5%대 이때 샀으면 지금 대박이야. 수익률이. 경기 침체가 딱 와, 딱 그 신호가 오면 그때 딱 샀으면 대박이지. 일본 국채 샀으면. 사실 근데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나라가 왜 채권 투자가 국채 투자가 유리하냐면 우리나라 경기가 침체되고 있으면 보이니까.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무조건 미국보다 좋아질 미국보다 네. 훨씬 더 안 좋고 나빠질 가능성이 많고. 맞아. 내가 볼 땐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 금리를 계속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지 지금. 근데 아무리 낮춰도 경기 부양이 안 되겠지. 하긴 참 어려운 상황이야. 연준보다도 지금 금리 안 고 그렇다고 이거를 더 낮출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올릴 수도 없고 근데 올릴 수도 없고 낮출 수도 없고. 지금 가계부채라고 장난 아니니까 2,000조였죠 그때 가계부채 많이 하더라고. 3,000조 이상 된다고. 뭐 하치고 하면 다 합쳐 되겠죠. 그래서 채권은 참 재밌는 거다. 좀 이해 갔어요. 마이너스 금리 때 일단 제 핵심 마이너스 금리 계산하는 게 좀 이해가 갔고 그냥 듀레이션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경제가 안 좋을 때 침체되기 예상일 때 그때 가장 투자하기 좋다. 요 금리가 최고점을 찍고 안녕하십니다. 네. 찍고 더 이상 안 내릴 못 올릴 것 같다. 네. 그거를 이제 예상을 하고 미리 들어가야지. 그게 음. 그 시기를 잡는 게 쉽지가 않지. 그러니까요. 또 이랬는데 또 그게 뒤늦게 올 수도 있는 거고. 경제는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내가 예상한 대로 꼭 흘러가진 않으니까. 그럼 누구나 돈 다 벌지. 그렇지 누구나 다 네. 돈 벌지. 근데 이제 이것도 하나의 자산 배분 차원에서 네.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를 이렇게 넣어놔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원장님께서 왜냐면은 네, 다 이렇게 주식, 채권, 금 이렇게 하시는 게 다. 왜냐면 경기가 완전히 꼬꾸라지면은 내가 주식을 샀어. 주식은 네. 망할 거 아니야. 망하죠. 근데 채권 가격은 확 올라가거든. 그 망한 게 다른 걸로 이렇게 상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분산 투자라는 게 중요한 거긴 하구나. 하나의 내가 그래서 뭐 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채권 가격이 올랐잖아. 네. 그러면 소위 말해 리밸런싱이라는 걸 또 해야 돼 이제. 그럼 채권을 팔아 그때는 이제 또 팔아서 주식을 사 그때는 이제 또 주식 망가진 주식을 또 사는 거야. 그래서 다시 밸런스를 맞추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30%, 30%, 33.3%, 33.3% 이런 식으로. 주식, 채권, 금 이렇게 33.3%씩 해가지고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은 채권은 올라갈 거니까 네. 채권을 팔고 주식을 사. 반대로 떨어질 때가 어, 기니까. 떨어질 때가 기회니까. 채권을 팔아서 비중을 똑같이 또 만들어. 그렇게 하는 것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밸런싱을 맞춰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할 수가 그러겠네요. 있다는 거지. 무조건 장기 투자만 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 이렇게 좀 밸런스를 조절하면서. 항상 밸런스를 조절해야 된다. 하지만 내가 제일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금이다. 원장님께서는 비트코인이 아니고 금이다. 원장님 금을 실물로도 가지고 나 계신. 실물은 어. 그냥 다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증권에서 이렇게 다 하신 거죠? 그 증권사에 보면 금 현물 시장이 있어. 네. 거기서 사는 게 제일 좋아. 양도세도 없고 네. 제일 확실해. 우리 금도 믿을 수 있는 품질이고. 근데 내가 볼 때 앞으로 가장 유망한 자산은 금이다 무조건. 원장님 금만 생각에 나면은 무조건 금 사야 된다. 앞으로 달러 패권 시대가 저물고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냐 금이냐 이 둘 차이인데 네. 둘 중에 하나로 갈 거라고 보거든. 비트코인 아니면 저도 금으로. 그 생각하고 둘 중에 하나야. 저도 비트코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아니다. 나는. 원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나는 절대 아니다. 절대 불가능하다. 아까 말했지만 규제 수단이 없다. 비트코인은. 뭐 통화량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맞아. 금리라든지 돈은 금리라든지 통화량 조절을 통해서 채권 발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조절할 수가 있거든 양을. 네. 근데 이 비트코인은 그게 안 돼. 그래서 이거는 통화 가치가 없어. 가치가 없어. 응? 만약에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비트코인으로 만약에 뭐 커피를 산다 말이 돼. 오늘은 내 스타벅스 커피 한 대 5,000원이야. 내일은 10,000원 될 수도 있어. 그 다음 날은 2,000원. 이거 말이 돼 이거? 예측 불가능한 거거든. 근데 금이라는 것은 금 가루를 이렇게 달아서라도 이렇게 팔 수가 있잖아. 네. 어차피 또 공급량이 또 한정돼 있고 그러면 달러 대비해서 종이 화폐 대비해서 금은 갈수록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 다시 결국은 우리 인류가 다시 근본위 제도로 다시 가지 않을까. 근본이 제조.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은 비트코인은 사실 전략적 자산으로 괜찮은 거죠. 그래서 차라리 비트코인 살 돈 있으면 차라리 금을 사라. 그럴 돈 있으면. 뻘짓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원장님. 금도 한번 사봐야 되겠다. 그때 알려주시고. 금도 사봐야 되는 게 아니라 꼭 금을 사야 돼. 꼭이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금 사야 돼. 지금은 여기까지. 한국수자금권 회사 현물